1944년 말 양전선에서 일련의 군사적 패배를 겪은 후 제3제국은 동부와 서부 모두에서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전략을 바꾸고 공세로 전환하여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는 필요성을 느꼈다. 우선순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연합군과 소련 간의 동맹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던 서부 전선이었다. 이 연합이 깨지면 사건의 흐름이 바뀔 수 있었으며 공격 지역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사이에 위치한 아르덴 고원이 선택되었다. 히틀러의 아르덴 작전 계획은 매우 대담했다. 그 전략은 독일 국경을 보호하는 지그프리트 방어선 뒤에 배치된 약 45개의 사단으로 구성된 거대한 군대를 동원하여 모사강을 따라 미국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안트워프 항구까지 진격하는 것이었다. 만약 미 제1군이 패배하거나 철수한다면 다음 단계는 북쪽 네덜란드 접경 지역에 있는 영국 제2군을 고립시키고 1910년 프랑스 침공 때처럼 해안 쪽으로만 탈출하도록 포위하는 것이었다. 이 공세가 성공하면 독일은 자국의 비밀 무기를 생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더 중요한 점은 아르덴에서 연합군이 패배하면 소련과의 동맹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였다. 이 지역에서의 패배는 적군이 서유럽으로 진격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런던과 워싱턴 어느 쪽도 용납하지 않을 일이었다. 독일 육군 장군들 중 거의 누구도 아르덴에서의 공세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히틀러가 몇 년간 제3제국을 통치하면서 보여준 도덕적 피로감과 환상에서 비롯된 과대망상적인 아이디어라고 여겼다. 장군들이 자신의 계획에 반대할 것을 우려한 히틀러는 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12월 11일 밤 그는 프랑크푸르트 근처 외딴 지역에서 고위 지휘관들을 비밀회의에 소집했다. 도착한 장군들은 SS 병사들에게 무기를 빼앗기고 창문이 가려진 버스에 태워졌다. 차량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여러 번 돌아다녔고 결국 그들을 빠르게 지겐베르크 성으로 이동시켰다. 그곳에서 장군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하실로 인도되었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장군들은 의자에 앉도록 강요받았으며 SS 경호원이 총을 들고 그들을 감시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미소를 짓는 히틀러가 들어왔다. 그는 큰 열정을 가지고 아르덴에서의 공세 계획을 설명하며 자신의 전략의 뛰어남을 칭찬했다. 굴욕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장군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알고 반대할 수 없었다. 히틀러에게 저항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연설을 마친 후 히틀러는 장군들이 준비 중인 공세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 계획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서부 전선에서 야심찬 공세를 실행하기 위해 독일 고위사령부는 상당한 물리적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아르덴의 병력을 집중하기로 한 결정은 동부 전선에서 부대와 자원을 이동시켜야 했으며 이는 전체 사단의 철수를 의미했다. 1444년 12월 초 수천 명의 병사와 군사 장비가 독일 벨기에 국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병력과 군사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10,000대 이상의 화물차가 동원되었다. 이동은 엄격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메신저를 활용해 메시지 가로채기를 방지하고 야간에 탱크를 운송하여 공중 정찰을 피하는 등 극도의 보안 조치가 취해졌다. 순찰 비행조차 중단되어 연합군이 병력 집결을 탐지하지 못하게 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베르마흐트는 아르덴 공세 직전 전쟁 중 어느 시점보다 잘 장비되어 있었다. 독일은 병사, 장갑차, 항공기를 충분히 보유한 군대를 갖추고 있어 상당한 이점을 누렸다. 스투그, 판저 3, 판저 4, 야크트 판저 같은 장갑차 부대에는 더욱 강력한 타이거, 팬더,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킹 타이거가 추가되어 압도적인 전투력을 자랑했다. 히틀러는 공세의 주요 임무를 바페네스의 전개 부대에 맡겼다. 제6SS 펜저 군단은 오버스트루펜 퓨러 요셉 잽 디트리히가 지휘했으며
가장 중요한 북부 지역에서 공세를 이끌며 안트워프까지 돌파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SS 기갑군단은 두 개의 SS 펜저 군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라이브 슈탄다테 아돌프 히틀러 레일 H, JLSS 펜저 사단과 히틀러 유겐트 HJ, 제12 SS 펜저 사단 등 경험 많고 열광적인 부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루프트바페의 제3 낙하산 사단, 제12 볼크스그레나디어 사단, 특수기갑 여단 150이 지원했다. 이 외에도 제2 SS 펜저 군단에는 다스 라이히 닷라이히, JU-SS 펜저 사단과 호헨슈타우펜, 호헨스타우픈, 제9 SS 펜저 사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총 4개의 SS 펜저 사단이 전투에 참가했으며 이들은 독일 공세의 핵심 기갑 부대로 자리 잡았다. 이 SS 사단들은 몇 달 전 노르망디와 네덜란드 전투 이후 재편성되고 재배치된 것으로 히틀러가 가장 충성스러운 부대에 크게 의존했음을 보여주었다. 루프트바페 루프트와페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메시어 슈미트의 미 262와 같은 최초의 전투용 제트 전투기를 포함해 유명한 BF-109와 FW-990, 그리고 장커스 Ju-68과 헨켈 헤일링크 111 폭격기, 그리고 여전히 효과적인 슈투카 S2카 급강하 폭격기가 있었다. 독일군은 강력한 공중 및 지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르덴의 언덕에 무거운 포병을 배치했다. 이에는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88mm 플락 대공포와 네벨베르퍼 로켓 발사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거대한 포병 장비를 탑재한 레오폴트 장갑 열차도 활용되었으며 이들은 장거리 사격 능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진정한 화력 차이는 V1과 V 미사일에서 비롯되었는데 숲속의 은폐된 발사대가 전략적으로 큰 위협을 형성했다. 더불어 독일군은 현대 전쟁을 변화시킬 돌격소총 STG-44와 최초의 야간 투시경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야간 공세 중 우위를 점했다. 따라서 연합군이 아르덴에서의 공세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베르마우트는 새로운 기술과 고급 전술을 갖춘 가장 대담한 공격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다. 계획은 연합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주요 항구를 점령하며 서부 전선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으며 공격 순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라인강 감시 작전 또는 아르덴 공세는 서부 전선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는 독일의 마지막 대규모 시도였다. 원래 1944년 12월 10일로 예정되었지만 연합군의 공중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나쁜 날씨 조건 때문에 12월 16일로 연기되었다. 1940년 프랑스에서 독일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원수가 이번 공세의 주요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경험 많은 지휘관이었지만 히틀러가 약속했던 것보다 실제 확보 가능한 연료가 훨씬 적다는 점에서 회의적이었다. 이는 독일군이 적군으로부터 노획한 물자를 의존하게 만들었다. 독일군의 공격 계획은 3개의 주요 열로 이루어진 블리츠크리그 방식의 신속한 공세였다. 첫 번째 열은 하소 폰 만토이펠 장군이 지휘했으며 중앙 아르덴 지역으로 향했다. 제5 기갑군단은 여러 부대로 나뉘어 기갑 및 보병 사단을 포함했다. 두 번째 열은 요제프 잽 디트리히 장군이 이끌며 리에주 리에그 지역으로 진격했으며 빠르게 연합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마지막 열은 에리히 브란덴베르거 장군이 지휘했으며 남쪽 측면을 맡아 룩셈부르크에서 출발해 연합군 위치로 진격했다. 독일군의 공세는 20만 명의 병사, 2,000대의 탱크, 1,900문의 포병, 3,000대의 항공기를 동원하며 철저히 준비되었다. 그러나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료 부족과 연합군의 강력한 방역으로 인해 독일군의 진격은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에는 악천후가 연합군의 공중 지원을 방해하며 독일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연료 부족과 지속적인 공격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독일군은 정체되고 후퇴해야 했다. 이는 공세의 최종 실패를 의미했다.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공세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군의 저항과 신속한 증원 도착으로 인해 독일군의 진격은 저지되었으며 이는 서부 전선에서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작전은 초기의 침투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실패로 끝나면서 베르마흐트의 마지막 전력을 소진하고 독일의 연합군 저항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아르덴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에 걸친 산악지역으로 밀집한 식생, 가파른 언덕, 어두운 숲, 깊은 계곡, 그리고 겨울철 두꺼운 눈 덮인 지형으로 특징 지어진 복잡한 지형이다. 이 지역에서 미군은 마켓가든 작전과 피르트겐 숲 전투와 같은 작전에서 심각한 패배를 겪으며 분산되고 약화된 상태였다. 또한 연합군은 물자 공급망이 취약했는데 노르망디 해변에서 프랑스와 벨기에 전역을 가로질러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피르트겐 숲 전투에서 독일군이 미군에 큰 피해를 입힌 이후 연합군은 공세 작전을 수행할 자원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1944년 12월 7일 마스트리흐트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 아서 테더 공군 원수, 그리고 미국의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참석했다. 이들의 목표는 1944년 가을의 패배 이후 여론을 안정시키고 연합군이 여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신속한 방역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5년 1월로 계획된 공세는 실행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연합군이 공격을 준비하는 대신 오히려 독일군이 아르덴에서 예상치 못한 공세를 시작했다. 이 독일군의 공세는 연합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서부 전선에서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연합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게 되었다. 아르덴에서 미군은 취약한 방어 위치에 있었다. 그들의 배치는 불규칙한 요새화된 포스트와 참호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독일군 방어선에 매우 가까워 포위될 위험이 컸고 탄약과 연료와 같은 물자가 부족했다. 또한 탱크는 작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독일군의 호랑이 타이거와 팬더 판터 같은 우수한 모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연합군은 공중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트 전투기가 부족했고 P-51 머스탱과 P-47 썬더볼트 같은 전투기는 적절한 보호 없이 작전해야 했다. 아르덴에서 연합군의 배치는 주로 코트니 호지스 장군이 이끄는 미 제1군이 담당했으며 다양한 보병과 기갑사단이 포함되었다. 조지 패튼 장군이 이끄는 제3기갑군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러 보병과 기갑사단을 동원했다. 영국군도 일부 참여했지만 미국군에 비해 존재감은 제한적이었다. 연합군은 총 8만 3천 명의 병사, 242대의 탱크, 394문의 포병, 1000대의 항공기를 아르덴에 집중했다. 이러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독일군의 공세에 의해 빠르게 압도당했으며 혹독한 추위와 부적절한 장비 같은 극한 조건에 직면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사기 또한 낮았으며 이는 병사들의 전투 의욕을 더욱 약화시켰다. 극심한 추위는 전투 시작 전에 이미 동상으로 인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켜 연합군을 더욱 약화시켰다. 12월 16일 아르덴 전투 마지막 타격. 1944년 12월 16일 새벽 독일군은 아르덴 지역에 걸쳐 룩셈부르크, 독일, 벨기에, 국경을 따라 141km에 달하는 전선에 걸쳐 1500문 이상의 포격을 가했다. 이 공격 이후 휘 그리고 라인보트 미사일이 리에주와 앤트워프로 발사되어 민간인들 사이에 혼란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최전선에 배치된 미군 저군단은 이 치명적인 공격을 막을 수 없었으며 병사들은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눈 속에 구덩이를 파며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폭발로 인해 나무들이 부서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병사들을 덮쳐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새로운 전술적 기만이 추가적인 혼란을 더했다. 오어 강을 따라 독일군은 강력한 탐조등을 사용하여 낮은 구름을 비추며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 미군 병사들을 일시적으로 실명시켰다. 이 시각적 기만은 마치 대낮처럼 하늘을 밝혔고 이를 신호로 독일군의 지상 공격이 시작되었다. 독일군이 진격하는 동안 120대의 융커스 주에이시가이 스토처 작전 아래 공중 강습을 위해 출격했다. 아우구스트 폰 데어 헤이테 장군이 이끄는
제3낙하산 사단이 첫 번째로 낙하했지만 항법 실수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산림 지역에 흩어져 네덜란드나 아헨 외곽으로 착륙했다. 1200명의 낙하산병 중 단 300명만 에펜과 말메디 근처에 착륙하여 미군 후방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오토 스코르체니가 이끄는 두 번째 낙하산 공격은 첫 번째보다 성공적이었다. 특수장비를 갖춘 150여 명의 정예 특공대원들이 미군 제복을 입고 윌리스 지프 트럭, 몇몇 탈취한 탱크를 이용해 적진에 침투했다. 이들은 교통 표지판을 바꾸고 가짜 지뢰 표식을 설치하며 혼란을 조장했다. 일부 부대는 모사 강 위의 전략적 다리를 점령해 리에주와 위 방향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했다. 또한 한 미군 부대는 에스코트 강 근처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말메디 근처에서는 중요한 도로 교차점을 공격해 통신을 차단했다. 침투한 40대의 지프 중 8대만이 붙잡혔으며 그들의 승무원들은 적의 군복을 입은 혐의로 처형당했다. 그러나 이들의 침투로 인해 연합군은 큰 혼란에 빠졌고 도로는 급속히 마비되었으며 연합군 부대는 침투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수백 명의 무고한 병사를 체포했다. 각 전초 기지에서는 미군 병사들에게 미국 역사와 현대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심리적으로 미군 제복을 입은 특공대원들의 사용은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날 밤 파리에 있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본부에는 아르덴에서 혼란스러운 보고가 쏟아졌다. 스코르체니의 부대는 독일 특공대가 파리와 베르사유에서 아이젠하워를 암살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예방 조치로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본부에 격리되었으며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베르사유에 배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이젠하워는 열일 동안 자신의 병사들에 의해 고립되었으며 독일군에게는 연합군의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생겼다. 연합군을 분산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전술로는 벨기에 후방 지역으로 발사된 EV-2 미사일이 있었다. 이 미사일은 높은 고도와 속도로 인해 연합군의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았으며 특히 엔트워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한 공격으로 인해 영화관이 파괴되어 296명의 미군 병사와 271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1944년 12월 16일 해가 뜨기 전 독일 저기갑군이 미군의 위치와 접촉했다. 진격은 너무 빠르고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많은 미군 병사들이 반응할 시간조차 없이 무저항으로 항복했다. 마른 호징엔, 홀츠흠 같은 마을들은 독일군의 초기 공세에 쉽게 함락되었으며 오우어 강 근처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곧 제압되었다. 북쪽에서는 제6기갑군이 세프디트리히 장군의 지휘해 미군 제99보 병사단을 향해 맹렬한 기갑 공격을 감행했다. 라이브 슈탄다르테 아돌프 히틀러 SS 제1기갑사단의 병사들이 가장 먼저 미군과 충돌했다. 미군은 울창한 숲과 언덕을 활용해 초기에는 저항하고 질서 있게 후퇴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주로 젊은이들과 노인들로 구성된 폴크 그레나디엘 부대를 동원해 판제 파우스트를 사용해 미군의 방어선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이날 하루 동안 요하임 피퍼가 이끄는 124대의 장갑차와 2,000명의 병력을 포함한 캄프그룹 피퍼는 로스하임이라는 중요한 교차로까지 신속히 진격했다. 그러나 대규모 차량 정체로 인해 탱크의 이동이 지연되었고 결국 피퍼는 12사단 볼크 그레나디엘의 차량을 밀어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군의 지뢰밭을 통과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차량이 손실되었지만 독일군의 징역은 계속되었다. 전고 무렵 피퍼의 기갑부대는 이전에 낙하산으로 투입된 제3낙하산 사단과 마주쳤다. 다행히도 낙하산병들은 독일군 탱크에 올라타 도보 행군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피퍼의 부대는 부흐홀츠 마을에 도착했다. 부흐홀츠에서 미군 수비대는 싸움 없이 항복했다. 부흐홀츠를 점령한 후 피퍼의 부대는 이번에는 미군 차량 행렬 때문에 또 다른 교통 정체와 마주쳤다. 망설임 없이 피퍼는 모든 차량을 예외 없이 파괴하기 위해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 공격으로 적의 차량 행렬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미군은 병력을 경고할 기회를 놓쳤으며 결국
훈스펠트에서 또 다시 수백 명의 병사들이 항복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피퍼는 N23 도로를 따라 계속 진격했으며 빌링겐 비행장을 점령해 50명의 포로를 추가로 사로잡고 가득 찬 연료 저장고를 압수했다. 이 저장고를 점령함으로써 독일군은 연료 문제 없이 계속 전진할 수 있었으며 이 물리적 승리는 피퍼가 보급에 대한 걱정 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대담하고 신속한 전술 덕분에 요아힘 피퍼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가장 두드러지고 성공적인 펜저 부대 사령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해가 질 무렵 제1SS 기갑군단은 미군 제99 보병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기갑부대를 앞세워 이를 괴멸시켰다. 이 공격으로 전선에 큰 구멍이 생겼고 미군 저군단은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유럽에 배치된 다른 미군 부대들과의 통신이 끊겼다. 밤이 깊어지면서 제99사단의 잔존 병력은 하이너스체이드 근처에서 적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위치를 떠났지만 이 시도는 불필요한 생명 손실과 다수의 셔먼 탱크 파괴로 끝났다. 방어선이 무너지자 사단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독일군은 도망가는 병력에 포격을 가하며 눈 덮인 숲을 가로질러 혼란을 가중시켰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론스하임 근처에서 독일군은 미군 제14 기병그룹을 완전히 섬멸하는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동시에 슈네에펠에서는 해당 지역에 배치된 모든 미군 포병 부대를 제거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독일군 선봉대는 클레르부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이곳에는 오래된 성에 위치한 미군 본부가 있었다. 격렬한 포위 공격 끝에 방어군은 저항하지 못했고 한 대의 펜저가 정문을 돌파하여 독일군이 성 안으로 돌입해 갇힌 미군 병사들을 학살했다. 자정이 되자 파리에서 연합군이 받는 정보는 아이젠하워 암살 시도라는 거짓 경보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확인된 유일한 사실은 독일군이 아르덴과 룩셈부르크 사이 100km 이상에 걸친 전선에 걸쳐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보고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단 하루 만에 연합군은 거의 3개 사단을 잃었고 독일군은 놀라운 속도로 진격하고 있었다. 상황은 독일군이 1940년 5월에 사용했던 정역전 전술을 떠올리게 했다. 12월 16일 밤에서 17일로 넘어가는 밤, 연합군은 아르덴에서의 독일군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 미군 저군단이 고립되자 파리에서는 즉각적인 지원군 파견 명령이 내려졌다. 빠르게 제106 보병사단이 세인트빈으로 가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남쪽으로 보내졌고 이미 타격을 받은 제99 보병사단의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제2 보병사단이 이동했다. 또한 베테랑인 빅레드1 제1 보병사단도 동원되었다. 그러나 증원군은 너무 늦게 도착했고 12월 17일 새벽이 될 무렵 스코르체니의 제150 특별기갑여단은 지원군의 도착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방어가 없는 상태에서 제99사단은 엘센본에서 피퍼의 기갑부대에 의해 매복 공격을 받아 약 3,000명의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포로를 냈다. 같은 날 아침 피퍼는 부대의 다음 목표인 리그네빌로 계속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마을 외곽에 도착했을 때 미군 셔먼 탱크 한 대가 독일군 펜저 IV를 파괴했지만 피퍼는 적 탱크를 발견하고 용감하게 판저 포스트를 들고 돌격했다. 그러나 다른 독일군 탱크의 포격이 먼저 셔먼을 단 한 발로 파괴했다. 리그네빌을 점령하고 숲속에 은폐된 소수의 미군 탱크를 제거한 후 피퍼의 부대는 빌링겐으로 진격하며 미군 방어선을 6km 이상 돌파했다. 측면에 병력을 남기고 더 이상 진격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퍼는 명령을 무시하고 모사강을 향해 계속 진격하며 제9미국 기갑사단의 산발적인 부대를 제거했다. 12월 17일이 끝날 무렵 연합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이젠하워는 즉시 미군 제82 공수사단과 제101 공수사단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패튼의 제3기 갑군을 아르덴에서 고전 중인 부대를 지원하도록 파견했다. 주요 문제는 패튼의 부대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즉각적으로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남은 병력으로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말메디와 셰노. 아르덴에서의 전쟁 범죄. 1944년 12월 17일은 연합군, 특히 미군에게는 암울한 날이 되었는데, 바로 아르덴 공세가 한창이던 중에 벨기에의 작은 마을 말메디에서 발생한 끔찍한 말메디 학살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잔혹 행위는 S기갑 부대인 페퍼 전투단 캄프그루페 페이퍼 소속 병사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비극은 미군 포로 84명이 전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독일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들은 몇 주 안으로 아르덴 공세가 절정에 달할 시점에 있었다. 말미디 학살 소식은 급격히 퍼졌고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연합군 언론은 이를 독일 군인들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다루었으며, 이 사건은 연합군이 왜 제3제국과 싸우고 있는지를 세계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눈 속에서 얼어붙은 피해자들의 시신은 전쟁 포로들이 겪었던 잔혹함의 증거로 남아 있었으며, 이는 미군 내에서 분노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말미디 학살은 단순히 양측 간의 깊은 적개심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아르덴 전투의 치열한 성격을 여실히 드러냈다. 독일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미군은 점점 더 압도당했고, 복수와 절망감이 연합군 병사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말미디 학살이 독일군의 만행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몇 주 동안 연합군은 미국 군인들도 독일군의 만행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체노근의 학살은 아르덴 전투 동안 발생한 또 다른 어두운 장면으로 연합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종종 간과되는 부분을 드러낸다. 말미디 학살이 널리 알려지고 비난받은 반면 체노근의 학살은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다. 1945년 1월 발생한 이 사건은 말미디 학살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독일군 포로 수십 명이 미군에 의해 말미디에서처럼 무자비하게 처형되었다. 하지만 말미디 학살과 달리 체노근의 사건은 생존자의 부재와 미군 고위 지휘부의 조사 거부 및 사건 은폐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다. 체노근의 학살은 벨기에의 작은 마을 체노근의 근처에서 미군 제1기 갑사단에 의해 약 70에서 80명의 독일군 포로가 차디찬 총구 아래에서 살해당한 사건이다. 말미디 사건에서는 일부 포로가 탈출하여 사건을 알렸지만 체노근에서는 생존자가 없었다. 포로들은 도로 위에 줄지어 세워진 후 기관총으로 무차별적으로 처형되었다. 사건의 잔혹성은 참가한 미군 병사들조차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학살의 맥락은 당시 전선에 감돌던 적대감과 복수심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말미디 학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복수심에 불탄 미군 병사들은 포로로 잡힌 독일군을 통해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려 했다. 비록 포로 처형 명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말미디에서의 사건 이후 독일군 포로들에게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존 파그, 잭 페이그, 하사 등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에 독일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처벌로 독일군을 처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으며 법적 도덕적 결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체노근의 학살은 말미디 학살만큼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은 깊었다. 미군 당국의 조사 거부로 인해 은폐되었던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공식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토니 비버와 크리스터 베르그스트롬 같은 역사가들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 체노근의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는 충격적인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드러냈으며 전통적으로 추측국의 만행에만 초점을 맞추던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에 대한 기존 서술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요새 아르덴의 생비시의 영웅적 저항 생비의 전투는 1944년 12월 18일 새벽 독일 62번째 볼크스 그레나디어 사단이 생비 마을로 향해 거센 공격을 시작하면서 막을 올렸다.
이 마을은 우리 강 리버 아워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며 미군은 몽소몬차우, 엘젠베르크, 엘센보른 선을 따라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독일군은 목표 지점까지 단 500m 남겨둔 상태였으며 세대의 셔먼 탱크를 파괴한 후 왈레로데 밀가루 공장, 왈레로데 밀 근처의 언덕들을 점령했다. 이 핵심적인 위치를 장악함으로써 독일군은 미군을 신속하게 제압했으며 4대의 탱크를 더 파괴하고 생비 중심부로 물러난 미군을 압박하며 그들이 장기적인 저항을 준비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다. 생비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캄프그룹 캄프그룹의 페이퍼가 여명과 함께 스타벨로티로 진격했다. 미군의 저항은 쉽게 제압되었으며 이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이후 페이퍼의 부대는 트루아폰트 티로이 폰손으로 신속하게 진격했으나 13명의 미군 공병들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가 샤를 헨젤, 찰스 헨셀 상사의 지휘 아래 암블레브 강 위의 다리를 폭파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진격이 멈췄다. 이 장애물 앞에서 페이퍼는 경로를 변경하여 라글레이즈로 향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P-11 무스탕 전투기 편대가 독일군 열차를 발견해 10대의 탱크를 파괴했다. 이 타격 이후 스타블로에서 뒤늦게 도착한 미군 부대의 공격으로 인해 페이퍼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야 했다. 흥미롭게도 스타블로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독일군은 101만 갤런의 연료 저장고를 간과했는데 만약 이를 발견했더라면 벨기에로 계속 진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얻었을 것이다. 이 위협과 캄프그룹 페이퍼가 스파에 위치한 미군 본부에 가까워짐에 따라 미군은 독일 기갑 부대가 리엔느 강둑과 하비몽 마을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벨기에 내부로 부분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12월 18일 밤 미군 제9기 갑사단은 제2기 갑사단과 교전했으나 모든 탱크를 잃었다. 이 패배로 바통예로 가는 길이 열렸고 독일 저기갑군은 밤새 진격하여 제1공수사단과 맞닥뜨렸다. 미군 낙하산 병력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바스토뉴 근처에서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용맹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 한개 연대 전체가 전멸했다. 12월 19일 새벽 독일군은 쉰에, 에펠, 에스크네, 아이펠을 점령했으며 생비를 공격했던 3개 사단은 2개의 미군 보병 연대를 괴멸시켰다. 동시에 북쪽에서 캄프그룹 페이퍼는 스토우몬트 마을을 점령해 284명의 미군 포로를 사로잡았으며 여러 대의 셔먼 탱크와 M3 대공포를 파괴했다. 독일군은 단 3대의 펜저 탱크만을 잃었다. 3일 동안의 치열한 전투 동안 리에주와 안트베르페는 B-1과 B-2 로켓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은 민간인과 연합군 점령군 사이에서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다. 연합군에게 중요한 데른드르네 비행장도 이러한 로켓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아르덴 숲속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발사 기지들은 잘 위장되어 있어 공중에서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공격은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폭격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과 일부 군인들이 희생되었으며 연합군의 보급 및 이동선이 크게 혼란에 빠졌다. 12월 20일 연료 부족으로 인해 캄프그룹 페이퍼는 완전히 정지해야 했다. 이는 미군 제8 12공수사단이 생비 내부로 철수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남은 기갑 부대들과 함께 재편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12월 21일 독일군은 생비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서북쪽에서 시작했다. 3대의 M10 탱크를 격파한 후 브라이트펠트를 점령하고 마을 입구로 진격했다. 독일 그랜디어들은 판서파우스트를 사용해 5대의 셔먼 탱크를 파괴했다. 이 역습으로 인해 미군은 생비의 잔해 속 좁은 방어선으로 후퇴해야 했다. 남쪽의 슌베르크에서는 독일 18번째 복스그레나디어 사단이 쉰의 에펠산 근처에서 미군 106 보병사단의 마지막 잔존 부대를 괴멸시켰다. 10,000명 이상의 미군 포로들이 숲에서 나와 2손을 들고 항복했다. 이 패배는 미군에게 큰 굴욕으로 기록되며 전쟁 중 가장 큰 전술적 패배 중 하나로 남았다. 12월 22일과 23일 독일군은 킹타이거
펜저, 팬터, 탱크를 동원해 생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마지막 남은 미군 셔먼 탱크들은 모두 파괴되었다. 전투 중 많은 미군 탱크 승무원들은 적의 화재에 의해 탱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해 신속히 차량을 버리고 후퇴하는 보병들에게 합류했다. 그러나 일부는 용감하게 자살적인 돌격을 감행했다. 예를 들어 5대의 셔먼 탱크가 가파른 언덕에서 6대의 스투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독일군의 포격에 의해 신속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작전 덕분에 12월 23일 아침 생비 서부 지역에서 마지막 미군 저항이 무너졌고 독일군은 마을로 진입했다. 이 승리는 연합군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미군 제7기 갑사단은 완전히 괴멸되었으며 제9기 갑사단은 큰 손실을 입었다. 살아남은 소수의 병력은 살름강으로 철수했지만 독일군이 강둑을 점령하기 전에 탈출하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생비 전투는 미군에게 재앙이었다. 14,000명의 미군 병력이 손실되었으며 이 중 3,397명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10,000명은 포로로 잡혔다. 또한 140대의 탱크와 수많은 차량 및 포병 장비가 파괴되었다. 반면 독일군은 비교적 적은 2,800명의 손실만을 기록하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흥미롭게도 독일군뿐만 아니라 주로 독일계인 생비 주민들도 나치 깃발을 걸어 독일군을 환영했다. 생비의 함락으로 바스토뉴는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미군 제101 공수사단이 그 안에 갇혔다. 바스토뉴는 독일군과 모사강 사이에 마지막 장애물이 되었으며 조지 패튼의 제3군이 이곳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바스토뉴는 아르덴 공세의 운명이 결정될 장소였다. 적의 화재에 의해 탱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해 신속히 차량을 버리고 후퇴하는 보병들에게 합류했다. 그러나 일부는 용감하게 자살적인 돌격을 감행했다. 예를 들어 5대의 셔먼 탱크가 가파른 언덕에서 6대의 스투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독일군의 포격에 의해 신속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작전 덕분에 12월 23일 아침 생비 서부 지역에서 마지막 미군 저항이 무너졌고 독일군은 마을로 진입했다. 이 승리는 연합군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미군 제7기 갑사단은 완전히 괴멸되었으며 제9기 갑사단은 큰 손실을 입었다. 살아남은 소수의 병력은 살름강으로 철수했지만 독일군이 강둑을 점령하기 전에 탈출하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생비 전투는 미군에게 재앙이었다. 14,000명의 미군 병력이 손실되었으며 이 중 3,397명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10,000명은 포로로 잡혔다. 또한 140대의 탱크와 수많은 차량 및 포병 장비가 파괴되었다. 반면 독일군은 비교적 적은 2,800명의 손실만을 기록하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흥미롭게도 독일군뿐만 아니라 주로 독일계인 생비 주민들도 나치 깃발을 걸어 독일군을 환영했다. 생비의 함락으로 바스토뉴는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미군 제101 공수사단이 그 안에 갇혔다. 바스토뉴는 독일군과 모사강 사이에 마지막 장애물이 되었으며 조지 패튼의 제3군이 이곳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바스토뉴는 아르덴 공세의 운명이 결정될 장소였다. 바스토뉴, 아르덴의 마지막 요새 바스토뉴는 겨우 3,500명의 주민을 가진 작은 도시였지만 벨기에의 여러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교차로 위치 때문에 아르덴느의 전략적 중심지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단 5년 전인 1940년 5월 바스토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24시간 만에 독일군의 침공으로 인해 독일 국방군 베르마흐트의 손에 넘어갔다. 이 첫 번째 공격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아르덴느 사냥병 이연대 소속이며 이 지역 출신인 에밀 카디 병사의 죽음이었는데 그는 전쟁에서 최초로 전사한 벨기에 군인이 되었다. 그리고 1944년 이제 바스토뉴에는 47 독일 군단이 다시 접근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달라졌고 독일군은 훨씬 더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적의 포위망 안에 갇힌 미 101 공수사단은 맥스웰 테일러가 최근 교체된 후 앤서니 맥컬리프가 지휘를 맡았으며 바스토뉴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포위 기간 동안 도시의 행정은
미군 낙하산병들과 렁 자크맹이라는 이름의 겸손한 학교 교사 출신인 현지 시장이 공동으로 관리했다. 포위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벨기에 민간인들과 미군은 겨울 구호 조직에서 제공한 하루 200g의 빵과 2톤의 비스킷에 의존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위된 이들은 독일군이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요소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첫째, 근처 마을의 농부들이 가축을 도시로 보내 신선한 고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고, 둘째, 미군의 K 구급식이 매우 풍부하여 병사들과 민간인들에게 배급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마을 주민들의 연대가 포위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지원했지만 바스토뉴 내부의 삶은 쉽지 않았다. 포위 기간 동안 미군과 민간인들은 굶주림, 극심한 추위, 수면 부족, 다양한 질병, 그리고 독일군의 지속적인 폭격 등 여러 고통을 겪었다. 조건은 혹독했지만 작은 도시에서 저항하겠다는 결의는 방어자들의 사기를 유지시켰고, 그들은 독일군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12월 22일에서 23일 사이 밤, 독일군은 강력한 포격으로 공세를 시작했으며 이어서 보병 공격이 도시를 둘러싼 숲의 서쪽과 남쪽 측면을 향해 발동되었다. 짧은 사거리 무기만 가지고 있던 미군 병사들은 나무들 사이에 숨거나 눈 속에 파놓은 참회서 독일군의 첫 번째 공격 물결을 저지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루프트바페와 독일 중포병대가 공격을 강화했고 새벽까지 바스토뉴를 폭격했다. 그러나 독일 보병과 여러 대의 탱크가 두 번째 공격을 위해 도시로 돌진했을 때 용감한 방어자들에 의해 저지되었으며 많은 독일 장갑차가 파괴되었다. 12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카우텐바흐 터널의 독일 포대에서 마지막 6발의 포탄을 발사한 후 4명의 독일 사절단이 흰 깃발을 들고 101 공수사단의 맥컬리프 장군과 만나기를 요청했다. 회담에서 독일 대표단은 제네바 협약에 따른 명예로운 항복 조건을 제안했으나 맥컬리프는 이를 거부하며 종이에 헛소리라고 적어보낸 유명한 답변을 작성했다. 12월 24일 예상치 못한 맑은 날씨가 독일군을 놀라게 했다. 이 기상 변화 덕분에 연합군 항공대가 이륙하여 독일군의 보급선을 공격하고 근처 도로에 있는 차량과 탱크를 파괴할 수 있었다. 동시에 미군 C-47 다코타 항공기는 3,000회 이상의 비행을 통해 바스토뉴에 갇힌 101 공수사단에게 물자와 탄약을 투하했다. 이러한 보급품 덕분에 미군 병사들은 성탄절 전야를 기념하며 음식 배급을 나누고 공중에서 보내진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즐길 수 있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독일 저기갑군은 모사강으로 향하는 계획된 진격을 무시하고 바스토뉴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곧 미군의 포병과 바주카에 의해 불이 붙은 펜저 탱크의 집중적인 공격에 직면했다. 한편 독일 보병 부대도 미군의 기관총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독일군이 바스토뉴의 일부 거리를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저항으로 인해 몇 대의 독일 탱크가 파괴되었고, 독일군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밤새 루프트바페는 도시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해 병사들과 민간인들 사이에 큰 피해를 남겼다. 바스토뉴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아르덴느의 다른 전선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독일 제6기 갑군은 계속해서 숲을 통과해 르 로슈를 점령했으며 12월 26일 독일 제2기 갑사단은 모사강 근처에 위치한 로시포르와 셀을 점령했다. 이곳은 독일 탱크가 연료가 떨어지기 직전에 점령한 가장 먼 위치였으며 포이노트르담은 벨기에 내부로 100km 직역한 지점이었다. 이러한 독일군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군 제1군은 프레이처, 맨헤이, 허턴, 마르체, 그란메닐, 후팔리제, 보링 믹 디낭 외곽에서 독일군의 진역을 저지하며 치열한 저항을 제공했다. 이 강력한 방어 덕분에 미군은 86대의 독일 탱크, 83무늬포, 280대의 트럭을 파괴했다. 한편 독립적으로 진역하던 페이퍼의 부대도 르글레이즈에서 포위되어 큰 손실을 입었지만 그의 전술적 재치 덕분에 적의 방어선을 뚫고 독일 영토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참혹했다. 36대의 탱크, 펜더 15대,
스투그 8대, 킹타이거 7대, 판저 아이브 6대, 70대의 하노마그 방해도 장갑차, 12대의 SDK FZ 장갑차, 20mm 대공포 5문, 플락 88 1문, 120mm 박격포 6문, 그리고 사망자, 부상자, 포로 포함 888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했다. 패턴의 제3기 갑군은 독일군 병력과 장갑차를 포함한 모든 것을 신속히 돌파하며 바스토뉴로 빠르게 진격했다. 그러나 독일 공병들이 나무를 폭파시키고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바리케이드 때문에 진격이 지연되었다. 또한 샤우몬트 농장에서 발생한 독일 낙하산병들의 매복으로 인해 미군은 11대의 셔먼 탱크가 파괴되었고 65명의 병사가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의 징역은 포위된 병사들에게 긍정적인 사기 효과를 주었다. 12월 23일 전공영 110 수사단의 일부 부대는 패턴의 군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처를 떠났다. 낙하산병들이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동안 패턴의 부대는 남쪽에서 포위망을 돌파하여 탱크로 독일군에게 공격을 가했고 결국 독일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패턴의 부대는 12월 31일 오후 4시 50분에 마침내 포위를 돌파했지만 바스토뉴 전투는 이후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12월 27일부터 30일 사이 도시 외곽에서 교전이 발생했으며 50대의 독일 4호 전차와 350대의 미군 셔먼 탱크 간의 격렬한 전차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는 독일군의 승리로 끝났으나 미군의 수적 우세가 곧 명백해졌다.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 저항하던 독일 국방군 베르마흐트는 큰 손실을 입었으며 30대의 셔먼 탱크가 파괴되었고 지속적인 소모전으로 독일군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연합군 항공대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스토뉴뿐만 아니라 아르덴느 전역에서 독일군의 행렬을 파괴했다. 또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저항운동원들은 독일군의 징역을 늦추기 위한 효과적인 게릴라 작전을 수행했다. 독일 공세의 실패에 좌절한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지그프리트 방어선까지의 전면적인 철수를 명령했다. 12월 31일 미군은 바스토뉴와 아르덴느 지역의 3분의 1을 완전히 통제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발트암 라인 작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인 본덴플라테 작전을 비밀리에 준비해 두고 있었다. 아르덴느 공세와 그 지원 작전들은 독일의 8만 명의 병력을 잃게 했으며 이미 낮은 수준이던 국가의 연료 비축량 중 상당 부분을 소진했다. 히틀러는 아르덴느 전투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였던 카이저슈라흐트와 같은 실패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했으며 1918년과의 유사성을 집요하게 부정했다. 그에게 1918년은 황제를 무너뜨리고 독일을 굴욕적인 패배로 이끈 혁명적 배신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지만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는 강하게 주장했다. 동부 전선에서 다가오는 재앙에 경악한 구데리안 장군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로 본부를 2번 더 방문했다. 그는 새해 첫날 정권의 고위 관료들과 참모장들로부터 히틀러에게 새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본부를 방문했다. 같은 날 아침 알자스에서 아르덴느 공세의 주요 보조 작전인 노드윈드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날은 루프트바페에게 재앙이었다. 괴링은 히틀러를 감명 주기 위해 서부 전선의 지상 목표물에 약 1000대의 항공기를 투입했지만 이 무책임한 행동은 루프트바페를 완전히 파괴했고 연합군에게 절대적인 공중 우위를 제공했다. 같은 날 독일 대형 라디오 방송은 히틀러의 새해 연설을 송신했다. 이 연설에서는 서부 전선의 전투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공세의 실패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였다. 놀랍게도 이 연설에서는 기적의 무기 운더와픈도 언급되지 않았다. 새해가 시작되며 피러는 본부에서 독일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 국민 여러분, 국가사회주의자 여러분, 나의 동포 여러분. 지난 12개월 동안의 사건들은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유일한 목표, 즉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한 투쟁에 내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작전 본덴플라테 제3제국의 최후의 공중 숨결. 본덴플라테 작전은 아르덴 공세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히틀러가 고안한 극단적인 조치였다. 독일군의 육군 베르마흐트단과 무장친위대 와픈 SS는 동부 아르덴 지역에서 방어선을 강화하며 차후 반격에 대비하는 동안 공군 루프트바페는 결정적인 공중 공격을 수행했다. 이 작전의 주요 목표는 벨기에, 네덜란드, 북부 프랑스 지역의 연합군 항공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후 지상군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독일 내 여러 비행장이 마련되었으며 여기서 루프트바페의 항공기가 이륙하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이 작전의 핵심은 해당 지역의 연합군 항공력을 치명적으로 타격하여 그들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고 지상군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연합군이 보유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내 전략적 비행장도 공격 목표로 삼아 그들의 움직임을 저지하려 했다. 이 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으며 유럽에서의 공중 및 지상 전투의 판도를 뒤집으려는 의도였다. 1944년 12월 31일 밤 루프트바페의 조종사들은 본덴플라테 작전을 앞두고 엄격한 지침을 받았다. 신년 축하 행사를 피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일찍 휴식을 취해 다음 날 임무에 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다음 날인 1945년 1월 1일 헤르만 명령이 발동되었다. 이 명령은 서기 9년 게르만 부족이 로마 군대를 격파했던 트토부르크 숲 전투를 기념하여 명명된 것으로 대규모 공중 공격을 시작한다는 신호였다. 새벽녘 900대 이상의 루프트바페 항공기가 독일에서 이륙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향했으며 이들의 임무는 해당 지역의 연합군 항공력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헬몬드에서는 항법 오류로 인해 독일군이 비어있던 비행장을 공격했고 27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에인트호번에서는 110대의 연합군 항공기를 파괴했지만 독일군은 단 15대만 손실했다. 질제엔 레이언에서는 독일의 제트 전투기인 아라도 아르-23사와 메서슈미트 매 2유기가 공격했지만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다. 이 작전은 독일에게 전술적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루프트바페 역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본덴플라테 작전은 독일에게 전술적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전략적으로는 중대한 패배로 기록되었다. 연합군보다 2배나 많은 항공기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항공기와 조종사의 부족으로 인해 손실을 보충할 수 없었다. 비록 이 작전으로 인해 연합군의 비행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연합군의 산업 역량 덕분에 1945년 1월 중순부터 금세 공중 우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공격 과정에서 연합군은 465대의 항공기를 잃었고 190대가 손상되었으며 4개의 비행장이 완전히 파괴되고 10개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또한 48대의 탱크가 파괴되었다. 반면 독일은 275대의 항공기를 잃고 69대가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작전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본덴플라테 작전이 종료된 후 독일군은 아르덴에서 계속 저항하며 소규모 교전을 벌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미군은 런던, 리에주, 앤트워프 등 도시를 공격하던 B1과 B2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는 데 집중했다. 영국 30군단의 도착은 전세를 연합군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이들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1945년 1월이 진행됨에 따라 전투는 불지작전, Battle of the Bulge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미군은 주도권을 잡고 독일군을 자국 국경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큰 손실을 입었고 6기갑군단은 동부 전선에서 소련군의 헝가리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수되었다. 압박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계속 저항했다. 1월 2일에는 2대의 킹 타이거 탱크가 알롱크루와 마지에 사이에서 22대의 셔먼 탱크를 파괴했다. 다음 날인 1월 3일에는 제12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가 바스톤유로 가는 도로에서 48대의 셔먼 탱크를 파괴했다.
그러나 1월 4일 패튼의 제3군은 20대 독일 탱크가 16대의 셔먼을 파괴하고 475명의 사망자와 포로를 발생시키며 큰 타격을 입었다. 비조리는 아르덴 전투에서 독일군이 거둔 마지막 중요한 승리로 기록된다. 제26과 340 볼크스그레나디어 사단이 마을을 점령하고 미군을 2km 이상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짧았으며 같은 날 연합군의 방역이 시작되어 바라크드 프레이튀르와 삼내를 탈환했다. 이후 연합군은 빠르게 진격해 1월 15일 온드발 협곡을 통해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브라를 재탈환했다. 이후 1월 17일 우팔리즈가 함락되었고 18일 쉬어 강을 건넜으며 20일 본과 훈닝겐이 점령되었다. 23일에는 생비트와 트루아 베르주를 재탈환했고 24일 하인레샤이트로 진입했으며 25일 발레로드와 바이스 방파흐를 점령했다. 27일에는 프리메 베르크를 점령했다. 독일군은 아르덴에서의 패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라인강에 도달하기 전에 포위될 위험에 직면했다. OKW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히틀러의 승인 아래 1014년 12월 16일 시작된 공세의 초기 위치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부분의 독일군과 무장 친위대는 1944년 국경으로 철수하며 병력을 많이 보존했다. 1945년 1월 28일 독일군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완전히 떠났으며 이로써 아르덴 전투가 막을 내렸다.